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오신 분 같고 다른 분들은 오늘 처음 오셨나요? 다들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그런 잡고 있죠. 그런 잡고 계시고 언제 계획하고 계시죠? 글쎄요, 계속 그냥 계획만 하고 계시고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DBSK 예약을 하는 겁니다. 예약을 하시면 그때부터 그냥 모든 준비는 급물살을 탈 것이고 여러분들 어느 날 아마 떠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 보면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준비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 준비를 꼭 오래 안 두고 있어 꼭 성공적인 여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렴풋이 당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이 장대하고 긴 여행을 일생일대 최초의 세계 여행으로 하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여행들을 여러 번 가까이라도 반복을 하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을 준비를 하셔야지 이 다른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보시다가 갑자기 여행을 난 세계 여행을 생전 처음으로 나가는 여행을 해보겠어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당황하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행을 나가시기 전에 지난번에 한번 모임을 해보니까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는 비행기 타고 국경을 입국을 할 때 그 절차와 크게 다를 거가 없거든요. 크게 이제 패스포트 체크와 세관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인 여행에서는 세관 검사가 별로 비중이 없지만 육로로 여행을 할 때는 세관 검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조금 다른데 육로를 넘어보시면 패스포트 체크는 아무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끝나는데 대부분은 커스텀 체크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그렇다고 해서 공항으로 입국하는 것이 육로로 입국하는 것과 아주 많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이 여행을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입니다. 그건 당연하게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인데 아주 주의하실 때는 완전한 자유여행이라고 해서 자유여행. 자유여행을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유여행을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여행을 하시면 당연히 대부분 자유여행을 하지 가격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에서 자유여행을 하시듯이 외국에 나가서 자유여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면 나는 외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냐 이런 고민에 빠지시겠지만 여러분들 국내에서 여행을 해보셔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아무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식당에 가서 고작 한다는 얘기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1인분, 저거 1인분 얼마예요? 뭐 이 정도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여행 나가시기 전에 외국어, 물론 외국어를 공부하는 건 공부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다면 뭐 차박 준비 이런 거 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영어 공부하시고 러시아어 공부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시간이 있어서 뭘 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영어 공부하시고 러시아어 아무데나 하시고 러시아어 공부하시고 영어 공부하시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차박을 위해서 차를 개조하고 함께 줍니다.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신 건데, 초대 게스트가 오시기 전까지 자유스럽게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지금 질문하십시오. 뭐든지 일부러 질문하십시오. 질문 안 하시면 제가 질문 드릴까요? 러시아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고 질문 안 하는데 제가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러시아 공부를 어떻게 하냐? 왜 러시아를 공부해야 되냐? 이 말씀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들 해외를 나가보시면 유라시아 횡단을 해보시면 영어가 통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가 통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여행을 나가기 전에 사실은 그렇게 별로 인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여행을 조금만 나가보시면 영어가 통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본만 가셔도, 일본 가시면 영어 안 통해요. 그거 잘 모르시죠? 심지어 도쿄를 가서도 영어가 별로 안 통해요. 여기 학생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아주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들하고 그때 나갈 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나가서 참 민망했던 적이 꽤 있어요. 왜냐면 영어가 너무 안 통하니까.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영어가 쓸데없어. 그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본만 가셔도 영어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 가보시면 알 거예요. 가게, 작은 가게, 식당 이런 데 가서 영어 안 통합니다. 일본 가서. 그 다음에 중국 가서도 영어 하나도 안 통합니다. 특히 중국의 대도시 베이징 가서도 영어 거의 안 통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베이징 가셔서 김선생 이런 작은 식당 가시면 또 오십니다. 지난번에 결석하셨죠? 지난번에 결석하신 분이 있어요. 베이징 가서도 영어 별로 안 통하는 거 경험해보시면 아실 거고, 특히 중국의 서부 쪽으로 이렇게 실크로드 여행을 잘 여행해보시면 영어 한마디도 안 통합니다. 그런 곳이 우리가 갈 유라시아 횡단이라는 여행의 대부분의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특히 러시아에 가면 당연히 러시아어가 통하고, 안타깝게도 블라디보스토크 가신 그때부터 영어가 안 통합니다. 한번치 못 알아들어요. where is this?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러시아 가시면 러시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러시아어가 영어에 비해서 100배, 1000배 많이 통하는 경우입니다. this는 못 알아들었지만 에따는 알아들었습니다. 에따가 이제 러시아어의 this거든요. 에따 스토리도 하면은 이게 얼마예요라고 알아듣지만 how much는 못 알아듣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아무 데서나 우주소는 네, 우주소는 어딨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여기 두 분이 앉으시고 좀 불편하시면 그쪽으로 좀 멀리 앉으시고. 반갑습니다. 먼저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참아보려고. 반갑습니다. 원래 모르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차량을 구입하셔서 2년만 하셨죠? 2년 7개월. 2년 7개월 여행을 하신 우주소녀 되셨습니다. 미디어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지금 카메라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이제 원래 예정된 시간은 2시간인데,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도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겠지만, 혹시 자료 같은 거 준비해보셨어요? 그냥 요즘에 개인적으로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많이는 못했고요. 그냥 사진만 간단하게 한번 붙여왔거든요.
저 이런 형식일 줄 모르고 제가 2시간 다 때워야 되는 줄 알고 아, 제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였으면 그냥 간단하게 사진만 몇 장 보고 말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2시간을 다 드릴까요? 아니요 전혀 2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HDMI 얘기로 아, 그거 봐야 돼. 그래요? 혹시 뭐 컨트롤은 안 바꾸셨나요? 이거 마우스로 또 선생님 혹시 마우스 컨트롤도 이거 틀릴게요. 아, 갖고 오셨답니다. 갖고 오셨다. 무슨 마우스라? 여기 앉아서 와. 아 이거는 여기 짧게 사진이 보이는 거. 여기가 제 차고요.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인데 제 닉네임이 왜 우주소년이냐 하면 그냥 별 보는 거 원래 좋아했고 둘 다 그 별 보는 동아리에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여기 지금 사설 천문대인데 천문대 계신 분이 주례도 서주시고 해서 지금은 잠깐 집 공백이 일어나고 여기서 지내고 있고요. 그냥 바탕화면에 이제 제가 지금 지내는 곳입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고요. 이거. 여기 사진만 좀 붙였어요.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적게 오신 거 알고.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윤진영이고요. 제 와이프 신선아입니다. 그냥 뭐 제목은 뭘로 할까 하다가 부부 여행 이야기고 530일간의 야외 취침인데 실제로 세보니까 캠핑을 한 건 한 340일 정도? 590일 정도는 실내에서 숙박을 했고 저희는 천체관측 동아리 코스모스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2012년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하고 16년 9월달에 여행을 떠나서 올해 4월에 들어왔습니다. 총 930일이고 개월수로 따지면 31개월 정도 됩니다. 오버랜딩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 그냥 땅을 가로지른다 해서 오버랜딩이라고 하고요. 위키피디아 이런 데 찾아보면 그냥 탈 걸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 대중교통이나 비행기나 이런 걸로 안 다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차로 다니는 사람들을 또 오버랜더라고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버랜더들끼리 크게 모여서 뭐 행사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저희는 2016년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날아가서 차를 산 다음에 이렇게 북미를 돌고 남미를 돌고 그 다음 유럽으로 차를 보내서 유럽 한 바퀴를 돌고 시베리아를 건너서 올해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총 거리는 10만 킬로 정도 되는데요. 빨리 달리면 1년 안에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스타일이 그냥 좀 느긋하게 가는 편이라 어느 도시에 가면 뭐 한 달씩 머물다가 어디 가면 뭐 일주일씩 있다가 하는 편이라 좀 오래 걸렸어요. 여행을 하게 된 이유는 개기일식 때문에 2018년 7월에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있었고 2017년 8월 23일 날 개기일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제 여행을 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개기일식이었어요. 이게 미국의 옐로스톤 근처에서 개기일식 보고 촬영한 사진인데 이게 개기일식이 언제 어디에 있나를 나타내는 그 지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맞춰서 갔었고 2009년에 중국에서 개기일식이 있어서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 후로 개기일식이 있으면 꼭 가보자 해서 회사도 다니기 싫고 해서 그냥 그만두고 갔었습니다. 준비는 당연히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퇴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16년 7월에 퇴사하고 저는 조금 일찍 4월달에 퇴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정도 짐을 꾸려서 갔습니다. 총 100km였는데 뭐
여행을 간다고 겁나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보다시피 노트북 2개, 침낭 2개, 한국에서 쓰던 캠핑 용품들 정도만 가지고 딱 100km를 꾸려서 캐나다까지 날아가죠. 거기에서 차를 탔습니다. 여기 보이는 차 이름도 있어요. 일식이라고. 일식을 보기 위해서 갔었으니까 차를 캐나다에서 캐나다 달러로 11,500불 그러니까 1,000만 원 좀 안 되는 돈으로 2004년식 차를 사서 안에 배터리를 하나 더 달고 위에 루프탑 텐트를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이거는 나오네요. 네. 베드 플랫폼이라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안에 뒤에 장을 짜서 사람도 자고 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루트가 좀 이상해요. 캐나다에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멕시코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왔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떠난 게 16년 9월인데 개기일식이 17년 8월이니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 내려가서 멕시코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도는데 6개월쯤 걸렸어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개기일식을 보고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루트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루트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캠핑을 하고 이거는 정말 가고 싶었던 100m가 넘는 나무가 있다는 레드우드 공원에서 사람입니다. 조그만합니다. 갔다가 이런 뭐 그래도 나름 별쟁이니까 별사진 이때까지는 별사진도 좀 찍었어요. 그 후로는 귀찮아서 거의 안 찍었는데 이거는 모뉴먼트 밸리, 그랜드 캐년, 뭐 개기일식 정도고 그 다음에 멕시코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멕시코로 넘어갈 때 뭔가 엄청난 검사를 하고 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멕시코였어요. 여기에 보이는 선을 지나면 멕시코입니다. 미국 비자를 반납을 못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입국 심사관한테 험한 소리를 듣고 다시 빠져나오고 그랬었어요.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아,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신호는 있고 경찰은 있는데 법은 없을 것 같은 뭐 약간 그런 동네였는데 결국은 다 사람 사는 동네였고요. 포스트코도 있어서 재밌어서 그냥 한번 들리고 딱 넘어갔는데 입국 심사관조차도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멕시코에서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싶어서 가장 가까운 어학원을 들러서 거기서 2달 동안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거기가 과나우아토라는 도시인데 이런 도시예요. 알록달록한 도시. 여기는 이게 이 아이가 얘 이름이 뭐였지? 에드가라고 저희 집 주인이었는데 집을 2달 빌렸었거든요. 그 집 주인이 마치 크리스마스라 집 초대도 해주고 그 친구의 친구들인데 같이 사우나 같은 것도 가고 아무튼 뭐 여기서 2달을 보냈었습니다. 바나바토에서 2달 스페인어를 배운 다음에 칸쿤 여기 더워서 죽겠다는 치체니샤 여기는 플라야 델 카르멘 여기는 오아하카라는 곳인데 여기서 6개월 돌고 미국을 가서 아까 보셨던 그 개기일식을 보고 다시 내려왔죠. 여기까지 오는데 1년하고 2개월이 걸렸습니다. 고작 3나라를 갔는데 1년 2개월을 쓰고 이렇게 다녀서는 50이 넘어야 집에 가겠다 싶어서 이때부터는 좀 속력을 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온두라스는 갈 생각이 없어서 하루 만에 지나치고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여기가 다리엔텍이라고 해서 이 아메리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는 곳인데 육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밀림이고 길이 없기 때문에 길도 여기 보면 끊겨 있죠. 그래서 무조건 배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2박 3일 정도 가는데 한 150 정도 들어갑니다. 컨테이너에 차를 넣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리엔갭을 건너는 이게 여기가 과테말라에서 제일 유명한 티카니라는 묘적이 있고요. 이 다리엔갭을 건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파나마에서 까르타헤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희는 보트를 탔어요. 이게 세일링 보트라 그래서 돛을 달고 가기도 하고 뭐 바람이 없으면 엔진으로 가기도 하는데 요런 작은 보트에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3박 4일 정도 물장 묻히고 놀고 하다가 결국은 여기 파나마에서 까르타헤나까지 옮겨줍니다. 이걸 타고 갔었는데 요게 산블라스라고 요런 그림에서만 보던 섬들이 있어요. 바다 위에 한 50cm 정도 모래톱이 올라와 있고 그 위에 야자나무가 있는 이런 섬이 한 수백 개 정도 있고요. 이걸 보기 위해서 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남미를 갔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뭐 유럽도 좋았지만 남미가 제일 좋았거든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자연환경도 많았고 이쪽에 아타카마라고 있는데 별쟁이들의 성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고도도 높고 날씨가 360일 중에 330일 정도가 맑아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데 별보기 좋기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를 지나서 페루, 볼리비아, 칠레, 땅 끝에 우수아이아까지 간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럼 여기에서 유럽으로 차를 보낼 때는 우루과이에서 똑같이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냈고요. 어떠시나요? 네? 어디로 보냈죠? 벨기에 엔트워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시간은 한 달하고 20일 정도 걸렸어요. 이건 길 가다가 만난 친구들은 아니고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남미 대륙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이 사람이 카제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토바이 타고 남미 왔다 갔다 했던 분이고 이 친구는 우찌아라 부부예요. 둘 다 신혼여행으로 요 자전거 오토바이 150cc거든요. 살짝 미친 짓이죠. 제 차는 4000cc인데 지금 다 싣고 다니는 얘는 150cc에 둘이 이렇게 다니는. 아무튼 거기 콜롬비아 살렌토라는 데서 만나서 우리끼리 거창하게 이름을 정했죠. 이건 코리아 오버랜더의 모임이다. 그래서 1회라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래서 모여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랑은 한 3달 정도 같이 남미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여기가 페루 와라즈라고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가는 695수도 있고 8호수도 있고 와라즈 초입에서 같이 사진 한번 찍었었고 여기 다들 아시는 우윤이에요. 저희는 차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약국이가 막 지난 시점이라 이만큼 물이 한 60cm, 50cm 차 있어서 제 차를 끌고 그 가이드한테 갔죠. 나 이 차로 갈 수 있니? 물어봤더니 이 차로는 배기구가 잠기기 때문에 못 간다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투어로 갔었는데 진짜로 이런 사진처럼 보였었어요. 그 다음에 우유니에서 칠레로 넘어가는 길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길을 따라가거나 여기에서 길이 없는 없죠. 구글 지도인데 길이 없는 곳으로 가는 이걸 라구나 루트라고 해서 스페인어로 호수길이에요. 호수가 엄청 많은데 여기가 저희가 가본 데 중에 제일 힘들고 제일 좋았던 곳이에요. 평균 고도가 4000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차를 세우면 그 시동 상태를 안 서 있고 차가 꺼지기도 하고 왜냐면 공기가 너무 없으니까 4000m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공기가. 그러니까 차가 정상적으로 연소를 못해서 근데 여기는 너무 좋았어요. 마치 지구가 아닌 이런 풍경이 한 400km 정도 이어지거든요. 사람도 없고 기름도 없어서 이 뒤에 보이시지만 기름을 달고 다녔어요. 한 600km 정도 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길을 다녔습니다. 여기가 힘들었지만 제일 좋았던 곳. 3박 4일 정도 걸렸는데 잠도 잘 안 와요. 4000m쯤 올라가면 숨도 잘 안 쉬어지고 힘들었지만 좋았던 곳. 여기가 이 에드와르도 아바로아 공원을 지나면 칠레거든요. 아타카마라고. 여기만 와도 살 것 같아요. 고도가 3000 정도인데 4000에 있다가 3000으로 가니까 숨도 잘 쉬어지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아서 이 아타카마라는 데서 그래도 나름 별쟁이니까 2주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낮에는 맥주 먹고 저녁에 시원해지면 나가서 별 사진 보고 이런 은하수 사진도 찍고 그러고 보냈죠. 그 다음에 내려갔던 곳이 루타 세븐이라고 스페인어를 보통 까르테라 아우스트랄이라고 해요. 아우스트랄이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난 도로인데 칠레 푸에르토몬테에서 여기 오이겐스까지 이런 길들이 계속 한 3분의 2 정도는 비포장이고요. 3분의 1 정도는 이런 포장된 길인데 마침 저희 갔을 때는 단풍이 많아서 계속 가다서다 하면서 꼭 여러분 나중에 가신다고 하면 추천해줄 2가지 중에 하나가 이 그 루타 세븐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드와르도 아바로아 고도 4000 된다는 그곳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잘 때도 숙소도 없어서 그냥 이건 강가인데 강가에서 그냥 나무 밑에서 불 떼고 하루 자고 강물에 머리 감고 뭐 그러고 한 3, 4일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 아는 분들은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여기가 엘차텐이라고 아르헨티나의
말만 붙이면 3대 미국인데 어쨌든 피츠로이라는 봉우리예요. 엘처튼이랑 도시를 들어가기 전에 제 차가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서 여기도 꼭 트레킹을 하려면 꼭 가봐야 될 곳이 여기. 저희 갔을 때는 마침 또 단풍이 좋아서 그 다음에 여기 또레스델펜이라고 보통 3박 4일 정도 트레킹 코스로 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트레킹을 끝내고 땅끝마을에서 일주일 정도 또 캠핑을 하다가 우루과이로 가서 차를 보냈습니다. 우루과이로 간 이유는 아르헨티나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 싸요. 달러를 구하기도 쉽고 은행에서 바로 달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가 저희랑 그 차를 같이 쉐어한 네덜란드 친구인데 보통 이 컨테이너가 40피트니까 1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차가 2대가 들어가니까 가격을 한 30% 정도 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컨테이너 메이트를 구했었는데 이 친구랑 같이 보냈습니다. 한 달 반 후에 벨기에에 도착을 했죠. 차가 도착하기 전에 일단 영국으로 가서 한번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루트로 다녔습니다. 벨기에에서 추워지기 전에 노르웨이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프랑스, 독일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작년 8월이었거든요. 못 다니겠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바로 터키로 도망갔습니다. 터키로 도망가서 가는 길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보고 터키를 한 바퀴 돌고 이때 차에 문제가 생겨서 터키에서 한 달 반 정도 그냥 좀 지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 네덜란드 친구들 같이 벨기에에서 컨테이너의 차를 뽑은 다음에 헤어지기 전에 키가 이렇게 나와서 195 정도 돼요. 자기 말로는 바이킹의 후예라는데 손이 제 머리만 하고 이미 키도 엄청 크고 벨기에를 지나서 바로 노르웨이로 올라갔는데 노르웨이 3대 트레킹이라고 하는 쉐라폴튼, 프레이키스톨렌, 트롤퉁가 이 트레킹을 하고 낚시를 했어요. 로포텐이라는 곳까지 올라가서 낚시를 해서 대구를 2마리 잡아서 대구탕을 끓여 먹고 기분 좋아서 놀다가 차가 또랑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 로이라는 친구인데 자기가 집까지 가서 끈도 가져와가지고 꺼내줘가지고 돈 주려니까 안 받더라고요. 안 받을 것 같긴 했는데 그래서 맥주 2캔을 선물로 줬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거나 하면 사람들 엄청 많이 도와줘요. 가만히 있으면 한 5분에 한 번씩 와서 물어보고 뭐 도와줄까? 뭐 필요한 거 있니? 그 다음에 터키 가서 카파도키아에서 풍선도 한번 타고 이때쯤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냉각수를 토해내길래 불가리아 도요타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400만 원을 줘야 되고 시간은 한 달 반쯤 걸린다. 그러고 그걸 고치고 나서 네 차가 정상이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일단 화가 나서 터키로 갔습니다. 좀 쌀 것 같아서 계속 중간중간에 냉각수를 주사기를 뽑아서 다시 집어넣고 아니나 다를까 터키에 갔더니 그 차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나갔다. 고무 파킹이라고 보시면 그게 나갔다라고 해서 다 교환하고 하는데 한 달을 걸리는 건 맞지만 돈은 80만 원이다. 그래서 부품을 주문하고 올 때까지 한 바퀴 돌고 왔어요. 터키를. 그래서 와서 고치고 다시 여행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루트가 터키에서 이제 남쪽으로 돌았습니다. 이때가 1월쯤이었거든요. 아니다, 12월이지. 12월이니까 뭐 더운 것보단 추운 게 낫겠지 하고 이 지중해 남부 쪽으로 돌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반팔 딱 쾌적한 날씨죠. 뭐 1월, 2월쯤인데도 최고 온도가 20도 정도 되고 비는 안 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중해 남부 쪽으로 갔다가 호카곳이죠. 보통 가시면 유럽 대륙 서쪽 끝이니까 거기서 사진 찍고 이제 동쪽으로 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의 메테오라라고 수도원. 저희 갔던 데 중에 저는 무교입니다만 없던 신앙심이 생기는 데가 3군데가 있었어요. 바티칸 성당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랑 이곳이랑 하나는 프랑스의 션샤페 성당이라고 그 3군데는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경건하게 만드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사 먹는 음식이 비싸거나 맛없거나 양이 적어서 잘 안 사 먹고 보통은 해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의 기로스라는 음식인데
돈도 한 3, 4천 원밖에 안 하는데 양도 많고 맛있어서 하루에 한 2개씩 먹었던 것 같아요, 매일. 그리고 여기는 뭐지 이게? 포카리 세트 광고인데 산토리니 들어있나? 네, 산토리니. 그 다음에 여기가 바티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페인 갔을 때 마침 뭐였지? 그라나다의 아람브라쿠스의 추억이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어서 거기서 한번 갔다가 여기가 이제 서쪽 끝 포카 곳이죠. 여기서 하루 노숙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인스타 같은 데는 그냥 멋있는 말도 한번 쓰려고 이제 서쪽으로는 갈 곳이 없다. 동쪽으로 가야지. 그러고 동쪽으로 쏴서 집으로 갔죠. 가기 전에 그냥 가긴 뭐하니까 마침 설날이 껴있어서 포르투갈 푸르트라는 데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3주 정도 만두도 해먹고 와인 좋아하니까 와인도 사먹고 여기다 주차해놓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쐈죠. 가는 길에 또 별쟁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3개가 있어요. 유성우, 개기일씨, 그 다음에 오로라인데 집에 이때가 3월인데 오로라를 볼까 말까 보면 핀란드까지 차를 몰고 가기에는 어렵고 3월달인데도 최저 온도가 20도 정도, 마이너스 20도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일단 차를 헬싱키에 놔두고 비행기를 타고 산타마리라는 로바니에미까지 갔어요. 가서 운 좋게도 갔습니다. 이렇게 차려입고 술을 한 병 가져가고 왜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 센 술을 먹는 줄 알겠더라고요. 한 잔 먹고 5분 동안은 좋아요. 좋다 그러니까 5분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또 먹고 둘이서 이 독한 술을 하룻밤 만에 다 먹고 이 오로라를 보고 그러고 이제 끝났죠. 이제 저희 여행은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입니다. 이 10,000km가 넘는 길을 그냥 2주 만에 끝났어요. 하루에 한 거의 700-800km씩 매일 달려서 집까지 왔습니다. 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남은 짐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모스크바 교통카드라든가 이스탄불 교통카드, 또 쓰다 남은 가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마침 연락이 된 지금 한참 다니고 있는 또아리네 그분들 만나서 다 털어주고, 사실 버린 거죠. 다 털어주고 유로도 한 3유로쯤 남은 거 동전 던져주고,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여행 가시면 되게 익숙한 장소가 될 텐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를 찾고 놓고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차랑 사진 찍고, 그 국기는 리마에서 만들었어요. 페루 리마에서. 사람들이 하도 어디 가봤냐 물어봤길래 지도를 짚어줬더니 잘 몰라요. 그래서 국기를 붙여서 어디쯤 갔다 세보니까 49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국기는 어디지? 멕시코 과나후아토라는 데 스페인어 공부하면서 만들어 주길래 제가 도와주고 그 사람이 뽑아주고 해서 갖다 붙였어요. 뭐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얼마 썼나 막 찾아보는데 총 주행한 건 99,305km, 휴아유가 14,000리터쯤 들어갔어요. 연비는 7리터밖에 안 나옵니다. 차가 좀 커서. 그다음에 휘발유 값으로만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쓴 것 같아요. 휘발유? 네? 휘발유? 예, 저기 북미 쪽은 대부분 휘발유 차, 덩치 큰 차들은 디젤은 별로 없고, 디젤은 정말 트럭들이 디젤이고 휘발유였어요. 휘발유고, 제일 오래 체류한 국가가 멕시코가 149일, 모나코는 지나갔습니다. 10분. 어쨌든 나라는 총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썼어요. 8천만 원. 31개월인데 8천만 원이면 뭐 약 하루에 8만 8천 원. 이 중에 한 20-30%는 기름값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목돈이 나갔던 거는 차를 다른 대륙으로 보낼 때 그때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가고, 차가 한번 고장나서 100만 원 정도씩 2번 썼던 것 같고, 캠핑은 생각보다 적게 했어요. 유럽은 숙박비가 비싸니까 캠핑을 주로 하게 되던데,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일단 캠핑장이 잘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총이 있는 나라니까 안전에 위협도 되고, 숙박 같은 호스텔을 가면 안전한 주차장이 있는 곳이 싸면 1인당 뭐 7-8천 원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굳이 캠핑을 안 하고 숙박업소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중남미는. 이거는 제가 쓰다가 말았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차를 어떻게 준비해가야 하면 되나요? 뭐 안전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뭘 할지에 따라 달렸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할 거냐, 모험을 할 거냐, 길이 없는 곳을 굳이 찾아가서 캠핑을 하고 거기서 지내는 걸 하고 싶으냐, 아니면 이름난 곳을 찾아다닐 거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건데, 이게 아반가인가? 페루의 쿠스코를 가던 길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제 차가 여기 있었어요. 제 뒤에 있는 차가 뭐 흔히 시쳇말로 작살이 났죠. 이 차는 아마 뭐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고쳐야 될 거예요. 밤에 비가 와서 담벼락이 무너진 거예요. 페루니까 뭐 아마 호텔에서 배상도 안 해줄 거예요. 만약 저희 차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선택의 기로에 섰겠죠. 그만할 거냐, 고쳐서 계속 갈 거냐.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할 거냐, 모험을 할 거냐, 그리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알 수 없는 순간에 위험은 찾아온다. 그러니까 다닐 때 마음 편하게 다니시고 준비야 뭐 보험 정도만 들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일단은 제가 대표로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절을 하시면서 네, 아마 원래 제 첫 번째 질문 전체 경로는 다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여행들이 있었나요? 직장을 9년을 다녔고요. 여행 경험이요. 가본 데가 뭐 신혼여행으로 갔던 거, 뭐 회사 휴가 때 갔던 거 그냥 다 휴양지죠. 다른 여행, 배낭여행을 한다거나 저는 보통 대학생들이 가는 유럽 여행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해본 적도 없고 다 휴양으로만. 네, 같이 뭐 하와이나 뭐 감 이런데 그 직장 생활 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볼 수 있을 만한 데만 했었던 거예요. 대학생 때도 여행 안 했죠. 열심히 연애. 둘이서 고기 먹고 술 먹고 시간에 바빠서 여행을 안 하셨군요. 네, 한 번도 안 해요. 뭐 흔히 얘기하는 배낭여행이라든가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조금 다른데 여행 경험이 별로 없으시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죠? 저희가 이제 여행 가기 준비를 시작한 거는 여행 가기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여행을 한다고 하면 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모으고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리고 그 갔다 왔을 때까지 생각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거. 그래서 그걸 좀 계획적으로 잘 모았던 그거 외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은 진짜 얼마 안 되는 어떻게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돈 모으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4년 동안 계속 저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저축을 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샀었어요. 집을 사서 그 집으로 우리가 갈 때 월세가 나오게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까지 월세 한 250만 원 정도 나오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은 대출이죠. 대부분 대출로 제 돈으로 할 했는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있는 집이 원주에 있는데 원주에 저희 짐은 다 놓고 그 상태로 월세를 나요. 저희가 살던 집을 그대로 빠져나와가지고 월세를 주면은 한 6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 짐을 맡기는 컨테이너 같은 게 필요가 없고 그 상태로 이렇게 월세를 주면은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원래 여행 컨셉은 보니까 주로 별을 보시고 자연 위주로 이렇게 다니시나요? 네, 뭐 처음엔 뭐 무슨 컨셉이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우린 사람보다 자연이 좋아 이랬던 건 아니고요. 다니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도시를 좋아하는지. 도시에 가면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지갑이 어디 있는지 휴대폰 어디 있는지 항상 챙겨야 되고
그게 좀 피곤해지고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뭐 자연에 가깝게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캠핑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맞춰지더라고요. 그 여행을 북미에서 시작하신 이유가 그 일식 때문에 북미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사실 여행을 저희가 9월달에 떠났는데 9월달에 시베리아를 건너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못 갈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북미로 가서 차를 사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저희도 처음에는 한국에서 다 준비를 해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어쨌거나 한국에서 가지고 가려면 또 시베리아를 나갈 때도 돈이 들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외국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되게 그 차 사는 방법 이런 거 다 알아서 유일하게 미국도 어떤 주는 주마다 다른데 캐나다는 차를 살 때 돈, 여권, 면허증 3개만 있으면 만들어줘요. 차를 살 수 있고 등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했어요. 제일 여행 떠나기 전에 골치 아팠던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차 사는 거, 그 다음에 대륙에서 대륙으로 넘어갈 때 차를 컨테이너에 넣는 거 이런 게 제일 스트레스였는데 생각보다는 차도 정말 쉽게 샀고 아직까지 들여와서 지금 수입해서 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큰 문제도 없고 그리고 굳이 외국에서 차를 산 이유가 조금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건데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국산차를 가져가면 수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요타 차를 샀었는데 일제차는 워낙 어디든 많으니까 생각보다 현대 기아차가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수준으로 많아요. 정비소도 많고 그래서 국산차 가져가셔도 수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몰랐으니까 그랬던 뭐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은 차량 구입에 관한 건 다 포스팅을 해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비용 아까 화면 작성하시도록 보시고요. 8천만. 제가 이제 저희 나갈 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랑 둘이 나가서 1년 가까이 하면서 5천만 원 정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싸게 돌아다니시죠. 거의 2배 기간 돌아다니셨어요. 중남미가 좀 많이 싸요. 네, 여기 보시면은 또 특이할 게 보면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이제 저는 1년 다닐 때 6만 7천 킬로를 다녔는데 생각보다는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시면 지금 차 타고 계시잖아요. 잘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행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보면 게시판에 보면 차가 근래가 돼서 못 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이게 10만 킬로를 타고 6만 킬로 저도 지금 출퇴근하고 지금 오늘도 그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 차 여행이 끝나도 차를 버릴 차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계속 타기 때문에 뭐 중고차를 사서 가서 버린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만일 때 사서 지금 30만이에요. 그 킬로미터, 오도메터에 써 있는 게 그 연식은 2004년식이고 4,000리터에 4,000cc에 엄청 크죠. 연비가 7km밖에 안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에쿠스나 체어맨 뭐 이 정도 그거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SM7 뭐 큰 차, 큰 세단 정도의 연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원래 차량에 루프탑 텐트를 설치를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숙박 일수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저렇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중남미 같은 데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한 달, 멕시코 같으면 언어 배운다고 2달, 플라야 델 카르멘이라는 데서 한 달, 2달 동안 방 빌리는데 저희가 40만 원 줬거든요. 그런 곳에서 사실 캠핑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또 도시인데 도시에서 캠핑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을 뿐더러 중남미는 칠레나 아르헨티나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캠핑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외진 데 가서 물이 안 나오는 데서 2박 3일 있을 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중남미에서 캠핑을 많이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숙박비가 워낙 싸요. 지금 여기 카페 형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차가고 머릿속에 가득 차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저희가 제일 길게 캠핑을 했던 게 한 2달 정도 연속으로 캠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 집이 엄청 그리워요. 지붕 있는 집에서 자고 싶어서 제발 싼 집 좀 나와라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다니게 될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맞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근데 사람이 보통 가진 건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또 커다란 캠핑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통 스타렉스 정도 되는 커봐야 스타렉스니까 거기에선 샤워도 못하고 화장실도 없고 씻지도 못할 거고 모든 게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기한테 없는 걸 찾게 되더라고요. 수도가 나오는 곳, 세탁기가 있는 곳, 좀 덜 추웠으면 좋겠다, 덜 더웠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또 실제로 한 달 정도 집에 있으면 나가서 캠핑하고 싶어요. 그럼 또 나가면 되는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꼭 모든 걸 차박으로 해결해야지라고 본인 몸에 맞으면 하셔도 되고. 혹시 그 루프탑 텐트도 고장난 적 없어요? 네, 저것도 중고로 샀거든요. 저희가 겨울에 가서 저 루프탑 텐트를 파는 곳이 다 문을 닫아서 캐나다 빅토리아 섬이라고 있어요. 밴쿠버 옆에. 거기까지 가서 중고를 사와서 달았죠. 아직까지는 잘 물 샌 적도 없고, 물론 2년이 넘게 썼으니까 발수라든가 그런 코팅은 아마 이제 기능을 못하겠죠. 근데 고장난 적 없고 잘 쓰고 있어요. 나름 쾌적해서 저게 제일 큰 모델이거든요. 가로로 2m 180cm, 세로로 2m 20이라서 둘이 자기에는 굉장히 넉넉하죠.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크고 무겁긴 해도 70kg거든요, 저게. 차 매뉴얼에 보면 55kg 이상 올리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거 모르고 샀으니까. 55kg 이상 올리지 말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일제차가 허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매뉴얼을 적긴 하는데 어쨌든 좀 무거운 걸 샀죠.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박 환경이 남미나 북미나 그렇게 막 아무데나 막 자도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저희가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노숙을 할 수 있는 데는 월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월마트에서는 노숙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 주차장이나 그런 데서 노숙을 하면은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나갔더니 경찰인 거예요. 얘네 여기에서 노숙을 하면은 그 600불인가? 600불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제일에 가야 돼, 감옥에 가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 이러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월마트에서 밤을 새고 그 다음에 캠핑장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일단 노숙이 허용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와일드 들어서 캠핑이 나가자. 모습은 너무 없어 보인다. 캠핑이 나가자. 와일드 캠핑 할 수 있는 데가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칠레, 까르타, 아우스트랄은 허용을 그래도 좀 해주는 편이고 칠레, 루타 세븐이라는 이 깔때라 아우스트랄리아 여기 여기가 칠레의 섬이고 푸에르토 몬트라고 여기 가면 꼭 연어랑 저 뭐지? 성게알이 1kg에 2만원이 안 15,000원이었다. 그래서 성게알 초밥 만들어 먹고 미역국 끓여 먹고 엄청 먹었죠. 사장님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걸 루트 7번이라고 해서 여기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법으로 바깥에서 캠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의 불법이죠. 그거는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거기는 법이 딱 멋있더라고요. 인간은 자연에 근접할 권리가 있다라고 법에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민가에서 150m 떨어진 곳은 다 되고 울타리가 있다는 건, 핀란드는 사람이 자고자 하면 개인 소유든 뭐든 상관없이 캠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불법인데 이제 가끔 저희도 하기도 했었어요. 특히 뭐 주차장 같은데 할 때는 항상 루프탑 텐트여가지고 세계 대부분 노숙, 그러니까 와일드 캠핑을 할 때는 차 안에서 자요. 왜냐면은 저 루프탑 텐트를 올리는 순간에 저희가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무도 없는 가드가 없는 데서 자게 되면은 표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유소나 주차장 이런 데 잘 때는 차 안에서
그럼 루프탑 몇 퍼센트? 진짜로 돈을 내는 캠핑장을 가거나 저기 써놓진 않았는데 저기 우수아이아가 있는 그 티에라 델 푸에고 섬에 가면 한 3일 동안 아무도 못 가요. 거의 뭐 여우나 말이나 가끔 찾아오고 그런데 사람도 없고 할 때는 루프탑 텐트를 피고 편하게 자고요. 돈 내는 캠핑장이나 돈은 안 내지만 캠핑하라고 저기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곳,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곳 그런 데 가서 루프탑을 펴고 잤죠.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이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면. 유럽은 그러고 만약에 보통 많이들 주무시는 주유소나 이런 데서는 루프탑 있으면 거기 피고 못 주무실 거예요 아마. 누가 뭐라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차 안에서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좋고요. 루프탑이 또 취약한 게 뭐냐면 바람이랑 비에 굉장히 취약하고 취약하다기보다는 비는 괜찮아요. 바람이 불면 텐트가 날아가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심하면 차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전체 비용에서 네. 전체 비용에서 숙박비는 어느 정도? 아니면 생각보다 숙박비는 많지 않아요. 이게 특히 전에 숙박을 장기간 예를 들어서 포르투에서 3주일 동안 있었는데 에어비앤비로 장기간 빌렸을 때 70만 원 줬나? 60만 원 줬었고 터키에서도 한 달 있을 때 6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거든요. 그 방들이 보통 에어비앤비에 찾아보면 하루에 5만 원씩 하는 방들인데 장기간에서 주인이랑 협상을 잘 하면 한 3분의 1 싸면 비싸도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이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숙박비가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는 뭐 없다시피 하는 게 뭐 제로라고 봐도 될 거고 한 2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안 들였어요. 멕시코에서도 한 달 있으면서 제일 비싸게 한 달 있었던 방이 플라야 델 카르멘에 7,000 페소니까 45만 원 정도? 바나바토는 8,000 페소니까 두 달에 8,000 페소니까 40만 원 두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한 달 반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죠. 여행 중에 제일 힘들었던 점이 저는 향수병이었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옛날에 막 한국 사람들이 해조선 하잖아요. 저도 참 한국이 살기 팍팍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에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한국이 그리웠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서적으로는 되게 한국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고 순간순간 힘든 건 되게 많죠. 일단 운전을 하는데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다던가 그러면 일단 스트레스 엄청 받죠.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또 사실 이렇게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가 전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차 고장나면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피곤해요. 그런 것들 또 저 멕시코에서 차를 한번 털렸는데 물론 뭐 그냥 카메라 삼각대 하나만 없어지고 괜찮았지만 그거 털렸을 때도 힘들었고 지나고 나니까 별로 힘든 건 생각이 안 나요. 별로 딱히 힘들었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항상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에 노루가 뛰어나와가지고 노루 한번 쳐가지고 범퍼 다 나가고 그런 게 있는데 왜 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래 이런 일도 있는 거지. 그래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돈으로 해결되는 거면은 다 괜찮다. 내가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크게 뭐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팔다리 하나 없어진 것도 아니고 돈 커봐야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대부분 해결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뭐 한국 가서 뭐라 벌면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나중에 되니까 그냥 좀 느긋하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돈이야 뭐 항상 없죠. 항상 모자라고 시간도 항상 모자라고 딱히 힘든 거는 지금 와서는 별로 생각해요. 그냥 좋았던 거. 주인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힘들겠어. 부인하고 같이 다니셔서 별로 힘든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다닐 때 되게 저도 향수병이 되게 심했거든요. 사실 3개월 더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3개월 될 때까지는 와 날짜가 왜 이렇게 안 가냐. 난 빨리 왜냐면은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3개월만 하고 돌아올 거라고 사람 대부분이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참 안 지나와서 참 지나고 나니까 3개월 갈 때까지 3개월 지날 때 3개월 지나서 내 무기로에 들어가 있어.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사실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가고 싶죠.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안전에 대한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어딜 가나 내 지갑, 내 핸드폰, 우리 차가 괜찮을까? 아니면 외국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그 피로가 쌓이면은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행이 길어지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수영하고 호텔에서 아침 먹고 오는 그런 여행이 아니잖아요. 일단 돈은 없죠, 시간도 없죠, 안전도 보장이 안 되죠, 말도 안 통하지.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돈을 어떻게 써야 이렇게 매일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만족되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생각해보면 회사 다니는 게 훨씬 쉽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회사야 뭐 가서 있던 일 하고 점심 되면 밥 먹고 저녁에 친구 만나 소주 한잔 먹고 그러면 되는데, 이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밌는 일들을 찾아내야 돼요. 친구를 만난다던가 친구를 만든다던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산에 가본다던가 뭐 엄청난 건축물 있는 데 가본다던가 가끔은 한인민박집에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풀고 한국말을 3일 동안 하고 온다던가 그런 걸 조금씩 해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좋거나 막 신나고 그러진 않아요.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딱 똑같거든요.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고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몰고 가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심정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걸 못 느끼시겠지만 여행 가보시면 그게 너무너무 그리워집니다. 너무 다들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너무 안 좋은 일이어가지고 가면 좋아요. 사진에 봤던 멋진 풍경도 있고 오로라도 있고 뭐 지금이라도 그 차량 수입 절차는 끝나셨죠? 4월 제가 11일 날 들어와서 총 4월 21일인가 4월 29일인가 수입 절차를 끝냈어요. 그 정리를 아직 안 해주셨죠? 죄송합니다. 금방 해서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생각보다는 안 어렵고요. 수입해서 그 이사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해외 1년 이상 체류에 있으면 부부 동반이면 6개월 이상 체류에 있으면 이사자 자격이 부여가 돼요. 부부 동반일 경우에만 네. 그 동반일 경우에는 6개월, 혼자일 경우에는 1년. 이사자 자격이 되면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뭐 관세가 싸진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환경 인증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 환경 인증하는 데는 한 1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알고 있어요. 귀찮은 절차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거 빠지고 제가 세금을 110만 원 정도 냈어요. 차 자체는 원가가 2004년에 35,000불이었는데 지금은 오래됐으니까 잔존가가 높죠. 잔존가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세금 100만 원 정도 내고 검사하는데 20만 원 정도 내고 해서 총 1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수입을 하고 번호판을 달고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있던 차를 갖고 들어오신 분이 별로 없어서 뭐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사자 판정받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들어왔어요. 또 지금 타시는 차가 어떤 차가? 포러너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렉스턴보다는 좀 커요. 이게 렉스턴인데 렉스턴보다는 좀 크고 랜드크루저 혹시 아세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약간 마이너. 근데 그 엔진은 랜드크루저 프라도랑 똑같은 걸 쓰거든요. 근데 셔시만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미에서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많이 타는 차. 국내에 수입이 되는 차가 찾아봤는데 몇몇 분이 자기가 타던 거 가져오신 분도 있고
국내 게시물 본 거는 한 2대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걸로 봤어요. 아 그냥 수입돼서 그냥 파는 건 아니죠? 네. 딜러가 팔진 않고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되는 거죠. 국내 출시된 차도 아니고.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그 여행하시기 전과 후에 생각이 바뀐 점이 생각이나 관점에서 바뀐 점이 있으시면 부분을 각자 말씀해 주시죠. 뭐 관점 저는 뭐 블로그에도 써놓긴 했는데 여행을 갔다 오면 내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겠지, 내 보는 관점이 바뀌어 있을 거고 나는 뭐 엄청난 걸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갈 때부터 그냥 목표도 별로 없었고 그냥 저희는 4년 동안 주말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같이 좀 있어보고 그냥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추억만 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뭘 얻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뀐 것도 별로 없고 지금 와서 뭐 그냥 휴직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고 통장 잔고는 왜 자꾸 마이너스가 될까? 돈을 어떻게 하면 덜 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매일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행 갔다 와서 바뀐 거, 스페인어를 배워서 좀 더 잘하게 된 거, 그 다음에 영어를 매일 썼으니까 영어를 좀 더 잘하게 된 거,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뭐 둘이서 재미삼아 하던 말, 이 정도면 통일도 시키겠는데? 뭐 그런 자신감까지도 좀 생기긴 해요. 돌이켜보면 930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가고자 했던 데를 갔고 큰 사고도 없었고 타던 차를 가지고 왔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그때 지금 이번에 사진 붙이면서 본 게 이거를 내가 했구나, 내가 정말 갔다 왔구나, 여기는 내가 차를 몰고 갔단 말이야, 그런 생각도 들고 갔다 와서 바뀐 거는, 얻은 거는 알량한 스페인어 실력과 자신감 정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하나로 사는 게 너무 바빴었어요. 그냥 제 마음도 바쁘고 뭘 하나 사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하면은 하루를 되게 온전히 나 자신이랑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2년 반 정도 하고 왔더니 지금은 뭘 하든 그냥 온전히 내가 중심을 잡아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인생의 중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구나. 한국이 그렇게 못 살만한 데는 아니네? 되게 좋은 데였구나. 이런 생각도 남는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거 같아요. 남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절대 슬리퍼 양말 안 신고 나갔는데 지금 뭐 양말 신고 슬리퍼 신고 나가고 별로 조금은 운동을 해요. 지금 머리도 막 감고 나갈 때도 있고 별로 예전부터 신경 별로 안 썼지만 더 크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옛날에 친구들이 뭐 했다, 뭐 샀다, 나도 사야 되나? 나는 그만큼 못하는데 막 이런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좀 그냥 정말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 중에 하나고 남들하고 비교하기에는 내 삶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죠. 아까 나가기 전에 4년 동안 주말부부 하시다는데 네. 직전까지 주말부부 하시나요? 그쵸. 중간에 잠깐 직장 때문에 잠깐 1년 정도 같이 살다가 또 발령이 좀 외딴 데로 나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거의 주말 부부였어요. 거의 주말. 주말부부 하시다가 같이 하시고. 네. 사실은 저도 나가기 직전에 2년간 주말부부였어요.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도 좋아하는데. 갔다 와서 같이 살기 시작하죠. 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난주부터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를 하고 있고 워낙에 면허는 간호사 면허증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쪽으로 일을 했었는데
좋게 이번에도 그쪽으로 취직이 돼가지고 전 아직 놀고 있습니다. 별로 뭐 계획이 있어요. 간절하지도 않고 네? 하나 취직했으니까 하나 이제 회사 하고 싶었던 거 옛날에는 그 공장에서 엔지니어 도금 쪽이라고 해야 되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에 금, 은, 동 뭐 이런 거 도금하는 쪽을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영업, 해외 영업 쪽, 고객 서비스 쪽 이런 쪽을 하고 싶어서 그런 쪽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자리가 나면 아까 하겠죠. 그 처음 나왔던 그 천문대 관련해서 뭐 일을 하시나요? 지금요? 아니요. 지금 저기는 그냥 워낙 그냥 알고 지내던 그냥 쉽게 말하면 친척, 작은 아버지 집 정도 되는 그런 기분으로 가는 곳이라서 잠깐 월세를 내놓고 여행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 월세가 8월 달에 빠지거든요. 그 사이에 시간이 남아서 저게 그냥 신세지고 있습니다. 그죠? 별 보는 거는 그냥 취미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천체망이 방사형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네, 갈아서요? 원래는 제가 이제 천문학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천문학 하고 싶었는데 큰 누나가 말리더라고. 너 가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코스모스가 학교가 네 맞아요. 옛날에 철리안 코스모스도 있었죠. 거기도 잠깐 있었는데 대구. 공대 아 중앙대입니다. 경대도 코스모스가 있는데요. 중대도 있어요. 아 경대 나오셨나요? 아 고향 친구 이상하게 대구 출신 되게 많아요. 이 여행한 사람 중에. 나가서 여행 나가서도 부산 대구가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 사람은 잘 없고 대장이에요. 이게 대구 울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도 대구 출신. 서울 쪽. 자 그러면은 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각자 한마디씩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저는 준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진짜 좀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인 건데 가기 전에는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저런 걱정,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차 사고 나거나 차 고장나면 어떡하나. 근데 그 걱정은 충분히 하시고 가시면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준비는 열심히 하되 나가서는 많이 즐기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저 정비도 배웠었거든요. 퇴직하고 나니까 고용보험 착실히 냈다고 교육시켜 주더라고요. 저 혼자 정비 자격증을 따고 갔는데 소용이 없었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뭐 도움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치려면 일단 부품이 있어야 되죠. 공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고 다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고 나면 어떡해요. 다 사람 사는데요. 다 전화하면 레카차 오고 집어넣으면 한 달 안에 다 고쳐주니까 제일 많이 준비해야 될 거는 시간과 뭐 적당량의 돈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갔다 오고 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여행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신 거잖아요. 이러면서도 되게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남편은 별로랄까. 둘이 마음이 맞으면 좋대. 그렇더라도 한번 마음을 정하셨으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되게 인생에서 딱 저희는 2년 반이었는데 그 2년 반이 한 10년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많은 경험도 하고 너무 좋았던 경험들이 되게 많아서 만약에 마음을 정하셨으면 밀어붙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작년 1월 1일에 뭐 했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1월 1일이라는 저희는 딱 기억나요. 작년 1월 1일날 뭐지? 기억나요? 모르고도 포르투갈에서 만두 해먹었어요. 만두 해먹고 그 전해 1월 1일 날은 거기 있었다. 콜롬비아에서 떡만둣국을 해먹겠다고 힘들게 콜롬비아에서 만두를 사서 사막으로 왔어요. 사막에서 든 일출을 보자. 근데 만두를 놓고 왔어요.
비 맞으면서 떡국을 먹었던 하루하루가 거의 다 기억이 나요. 지금 이렇게 보통 그냥 직장생활하고 하시면 하루하루가 별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왜냐하면 비슷한 패턴의 연속이니까 930일 중에 하루하루가 안 놓치고 기억날 만큼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카페도 있잖아요. 저희 나갈 때 그 카페 언제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할 때 만들었을 때가 오래됐어요. 나가시기 전에 있었어요 이미. 근데 저희한테 카페 가입하시라고 쪽지 온 건 저희 여행 중이었었거든요. 그 카페를 만들 수 있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오픈을 안 하죠. 진짜 카페가 카페같이 된 거 제가 여행 갔다 와서도 2년 지났어요. 도와줄 분도 계시고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환경도 훨씬 좋고 하니까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얘기하신 게 마치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 대신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얘기인데 갔다 오신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카페에 계시는 회원분들 보면 뭐 촬영 정보를 배우러 가겠다 뭐 어디 가서 배우면 되냐 자꾸 질문하시는 거 정말 쓸데없거든요. 이게 남미에서도 차 보존하고 다 수리하셨는데 대체 어디를 가면 차를 수리를 못할 거라고 본인이 차 수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좋은 얘기 하셨고 부인 얘기도 정말 좋은 얘기고 하여튼 이 두 분의 얘기가 마치 제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를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알고 부인은 보면 여행 정말 좋다고 남편보다 더 강조를 하시잖아요. 이게 아마 여행을 가시게 되면 부인들은 대부분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은 운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다니게 되면 부인들은 저희 집사람은 특히 그런데 저희 집사람을 여행 중에 4번 만났거든요. 4번 만날 때마다 싸울 뻔했어 사실. 자꾸 어딜 가세요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그러는데 이게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게 어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차 몰고 어디 간다는 게. 근데 부인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같이 나가시는 부인들은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진짜. 남편들이 운전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특히 예전에 그 기왕우님이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왕우님은 다음에 가도 카라반을 끌고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분은 절대 카라반을 끌고 가지 않고 모터홈을 갖고 가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카라반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더 큰 거예요. 물론 모터홈에 비하면 이 컨셉이 훨씬 편리하거든요. 부인들은 사실은 남편분들의 고충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부인들은 나가서 하셔야 될 일이 조금 더 있습니다 사실은. 또 부인들은 아마 여행이 훨씬 행복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제 경험으로 저희 애는 그렇지는 않대. 저희 애는 결혼도 하시고. 하여튼 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차를 갖고 가면 생활하기 편하죠. 생활하기 편하지만 큰 차를 갖고 가면 그만큼 운전하시는 분들이 힘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게 있으면 기타를 없이 질문을 해주십시오. 현금을 어떻게 들고 다니셨어요? 머신이 없는데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 비행기 탈 때 캐나다 달러로 15,000달러를 가방에 넣고 탔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내고 차를 사야 되니까 중고차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1인당 한도가 미화 10,000분이니까 한도를 안 넘으니까 상관이 없었고 그 후로는 ATM 없는 곳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휴되는 게 많아요. 카드, 저는 시티은행 카드를 썼었거든요. 그게 많던가요? 다 돼요. 수수료를 좀 낸다고 생각하면 다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수료를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맞는 ATM을 찾아다니니까 없는 거예요. 수수료 뭐 많아봐야 5,000원이거든요. 그거 낸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괜찮아. 한번 뽑을 때 5, 60만 원 뽑으면. 그리고 신용카드 안 되는 곳이 많이 없어요. 중남미에도 큰 도시는 다 돼요. 더군다나 유럽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다 카드 쓰고요. 현금은 그냥 비상금으로 한 3, 400불 정도? 한 4, 50만 원 정도 되는 돈만 제15대 넣어놓고 다녔고 다 뽑았었어요. 카드는 뭐 카드로 대부분 다 쓰고요. 특히 주유소는 현금만 받는 곳이 볼리비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다 카드예요. 저기 그 국제 신용카드 ATM이 안 되는 데가 이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나라는 캐시를 이만큼씩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짧은 여행을 가실 때는 ATM 수수료를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런 장대한 여행을 하실 때는 그걸 신경 쓸 여유치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돈이 나오면 그걸로 그냥 만족이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재미가 안 돼가 돈을 못 뽑을까 봐. 네, 보통 저희가 카드를 현금 인출 카드는 하나비바 카드랑 시티카드 가져갔고요. 신용카드는 제 이름으로 된 비자 카드 하나, 마스터카드 하나, 와이프 이름으로 된 비자 카드 하나, 마스터카드 하나 가져갔어요. 정말 급할 때는 그냥 신용카드 넣고 현금 인출 서비스 받았어요. 그래봐야 10만 원 뽑아봐야 5천 원에서 만 원만 수수료로 내면 되니까 그 10만 원이 중요하지 돈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말씀하셨듯이 그 수수료 5천 원 별로 생각도 안 해요. 물론 돈이 나오는구나.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스스로 적은 게 어떤 것이 있느냐를 고민하시는 거는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나와보시면 별로 그럴 여지가 별로 없어요. 부인이 돈 많이 누가 진짜. 와 대단하시네. 숫자를 좋아해서 부인은 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루트 짜고 방이랑 요리를 짜고. 적극적으로 먹고 싶다는 건 다 해요. 저희 하물며 콜롬비아에서 탕수육 때 먹었어요. 물론 내가 튀기긴 했지만 뭐 어디 놀러 갈 땐 항상 김밥 싸서 트레킹 같은 거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 먹는 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우가 잘 없어요. 비싸거나 양이 적거나 맛없거나 뭐 보통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 먹었어요. 고추장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도 그냥 그 나라 수도 가면 한국만큼 많아요. 고추장 저희는 차로 다니잖아요. 그럼 5kg, 3kg짜리 사는 거예요. 그럼 한 3달씩 먹어요. 간장도 2리터짜리 사고 그러면 엄청 먹어요. 음식으로 고생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잘 해먹고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자들,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는 한국 여행자들 만나면 불러다가 국국 끓여주고 막 김치도 해다 먹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만나는 사람도 많고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 그 짐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죠. 항상 공간은 부족한데 어쨌든 내 몸이 힘들진 않으니까. 두 분이 뭐 아픈 적은 없어요? 멕시코에서 한번 식중독이라고 물갈이라고 하는 물갈이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둘 다 루프탑에 올라갈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계속 설사를 하니까 요 루프탑 여기 2m가 안 되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바닥에 손잡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 오면 같이 바닥에 때려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병원 안 가시고? 병원 안 가시고? 한밤중이었어요. 병원에 갈 그것도 없고 해서 그러고 다음날 되니까 설사는 멎었는데 온몸이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연고 줘서 연고 바르고 그거 한 2주 정도 갔던 거 같아요. 설사는 멈췄는데 그리고 한번 멕시코에서 다이빙을 했었거든요.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었는데 고막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오고 있었어요. 그 진료비는 얼마? 6만 원 정도. 근데 멕시코는 보통 이렇게 좀 못 사는 나라들이 희한하게 복지가 좋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멕시코는 거의 돈을 안 내거든요. 의사들도 대부분 나라에서 고용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또 잘 살지도 않아요. 의사들이 우리나라랑 의사 입시니까 다르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내국인이었으면 한 돈 1,000원 냈을 텐데 거기는 외국인이 가는 응급진료실이라서 좀 비싸게 냈어요. 주사 한 대 맞고 10분 정도 진찰 받았는데 6만 원 냈으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입원하거나 링겔을 맞거나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2번 정도 아팠던 경우 빼고는 다행히도 아픈 거 없이 잘 다녔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월짜리 여행자 보험을 갱신을 하면서 갱신은 아니죠. 새로 가입을 하면서 여행자 보험을 계속 하게 됐어요. 혹시 몰랐어요? 더 길게 하시면 여행기 언제 끝날지 모르고. 거기가 그러니까는 1년짜리 되는 거는 그때 저희가 있을 때는 어시스트 카드밖에 없었어요. 이 보험 자체가. 근데 그 보험은 인당 한 40만 원이고 50만 원이 내야 되더라고요, 1년에. 근데 제가 가입했던 거는 6개월에 인당 8만 원짜리. 그 보장은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6개월마다 나는 분할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물 보상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인민박 가서 유리를 한 장 깨먹었거든요. 그것도 보상받았어요. 영수증 끊어서 이렇게 스페인어로 써있는 거 주니까 돈 주더라고요. 그렇게도 써먹었고, 보험이야 뭐 만일을 위한 거니까 큰 돈 아니니까 계속 들고 다녔어요. 또 보험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사고 나고 이런 거 워낙 많이 봐서 보험 없이는 좀 안 움직이려고 하는. 너무 전문가시군요. 또 지금 여행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계속 얘기를 해서 아마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사람마다 워낙 편차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두 분이 느끼셨던 그 부분이 일반적인 사람이 갔을 때도 같이 느낄 것 같은가, 아니면 나만 혹시 또 우리 좀 특별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 하는 게 궁금하고요. 묻는 김에 한 번에 다 물을게요. 두 번째는 유럽에서 굳이 2주 만에 그 러시아를 달려올 것 같으면 굳이 그 차를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 처분해버리고 비행기 타고 들어왔으면 2주 만에 왔다니까 여행이 아니고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교통수단이잖아요. 쏘는 거죠. 막.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의아하던 느낌이 들고, 마지막은 유머입니다. 평상시에 대학 발표하시면서 계속 모든 질문을 와이프한테 던지던데 평상시에 모든 보조 기호 장치는 와이프를 사용하시는 건지. 이 둘밖에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게 가고 와이프도 그래. 뭐 하다가 막히면 이렇게 돌아가요. 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여행 첫 번째 질문 여행의 만족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여행을 본인이 원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에 유럽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그때 4명이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그쪽 남편 쪽이 주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따라가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따라가는 여행을 하고 내 자유로 하는 여행이 아닐 때는 만족도가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뭘 받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그건 진짜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틀려도 되거든요. 그 방법이 틀려도 되고 잘못돼도 상관없는데 내가 원해서 하는 여행이 아니면은 그거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이 차를 왜 굳이 가져오셨냐? 저희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독일에서 한국으로 보내니까. 그리고 차가 캐나다 번호판이니까 처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폐차가 안 돼요. 폐차는 안 되고 팔 수 있는 나라도 알아봤을 때 러시아에서는 외국 국적의 차를 팔 수가 없어요. 사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걸 사겠다는 사람도 보통 없죠. 제 차는 차 덩치도 크고 연식도 오래됐는데다가 그 나라에서 파는 차가 아니니까. 북미나 캐나다나 미국 같았으면 팔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단 파는 거나 처분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렇다고 차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걸 어디다 버려놓고 올 수도 없고, 추적하면 추적도 되는 거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고, 또 독일이나 이런 데서 보내는 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용을 따져봤을 때 차를 보낸다 그러면 차를 보내는 비용, 우리가 비행기 타는 비용 하면 거의 200~300이 들더라고요. 러시아 횡단하는데 쓰는 기름값이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차를 보냈을 때 우리한테 남는 거는 한 달 정도라는 시간, 그리고 잃게 되는 거는 시베리아 횡단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내 차를 내가 직접 가져온다는 만족감, 심리적인 거, 그걸 좀 많이 고려했었어요. 처음에 그 포르투갈에 있을 때. 최종적으로 그러면 돈이 남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가지고 가자 해서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처음 계획이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시베리아 횡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거는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쏘는 거라도 그냥 그 길을 그냥 가고 싶었었어요. 막상 이제 동쪽으로 달리다 보니까 좀만 가면 집이다, 좀만 가면 집이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 달리게 되더라고요. 900km, 1000km 이렇게 막 러시아도가 생각보다 또 좋기도 하고 도로도 공짜고 하니까 기름도 싸고 많이 달렸죠. 2주 만에 돌아오신 걸 제가 왜 그랬나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행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때 가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집에 가고 싶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걸 사실 저도 중앙아시아 이렇게 지나서 오잖아요. 카자흐스탄 옆에 키르기스탄이요. 저는 그거 왜 안 가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하다니까요.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국경을 넘는 절차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 순간이 와요. 아마 그래서 2주 만에 오셨습니다. 집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만 킬로긴 하지만 저는 갈수 그게 아직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2년간 돌아다녔습니다. 집에 가고 싶죠. 저도 그 그리스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이석증 같은 증상이 생겨서 굉장히 너무 힘들어지면서 거기서 차를 보내고 여행을 중단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결행을 못했던 하나의 이유는 사실은 그때 차를 보내는 정보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그렇게 차를 보내는 비용과 내가 차를 몰고 가는 비용이 내가 몰고 가는 게 더 싸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계속 여행했던 거예요. 이게 차를 들고 가면 어느 순간에 여행을 중단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차를 팔기도 어렵고, 차를 팔 수 있으면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그거 굉장히 쉬웠다니까.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다니까. 또 질문하시죠. 아까 한번 도둑을 맞으셨다고. 네. 어떤 방법으로 차를 들어와서 가져간 건지 그런 게 조금. 들어오진 않았고요. 마침 저희가 차를 그게 멕시코 아까였는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좀 바보 같았던 거죠. 보통 멕시코나 이렇게 중남미 칠레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길거리에다 밤에 차를 안 세워놔요. 다 차고가 있어요. 저희 옛날 어릴 때 보면 담벼락에 병 깨서 꽂아놓잖아요. 이렇게 다 그런 게 돼 있어요. 칠레 남부로 가면 사람도 없고 좀 안전한지 그게 없거든요. 1층 창문에 창살도 없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가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판단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1층 집에 쇠창살이 없으면 안전한 동네, 그리고 밤에 나갔을 때 길가에 차가 돼 있으면 안전한 동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돼요. 경찰이나 사람한테 위험하니? 위험해, 가지 마라고 안 가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들어오는 방법은 마침 저희가 차를 대놓는데 옆에 CCTV가 있어서 찾아가지고 봤는데 한 2시간 정도 서성거리더라고요, 중간을. 그리고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돌을 들고 와서 창문을 깨고 가져갔어요. 보통은 차 위에 뭘 안 놔두거든요. 당연히 냉장고나 캠핑 장비는 차 안에 넣어놓지만 밖에서 봤을 때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 들 일이 많이 나요. 근데 그때는 뭔가 잘못이었는지 카메라 삼각대 이렇게 올려놨어요. 카메라 헤드가 좀 큰 거라서 아마 이게 카메라로 보였나 봐요. 돌로 창문을 깨고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고도 별일이 없으니까 30분 있다 다시 와서 자그마한 케이블 같은 거 들어있는 가방도 다시 가져갔어요. 제 블로그에 보면 그거 녹화해놨거든요. 그래서 개놈이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가져갔어요. 털 방법은 많아요. 제가 봐도 뭐 깨고 들어가면 되고. 창문이 깨져 있으면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딱 나가려고 그날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날이었고 나가서 봤는데 이게 뭐야? 봤는데 구멍이 이렇게 나 있길래 거의 뭐 혼돈이고. 그래도 멕시코에는 보험을 들어놔서 80%인가 70%는 수리비를 돌려받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는 뭐 크게 그래봐야 20만 원짜리. 2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절대 못 낼 돈인 건 아니거든요. 되게 적은 돈으로 그냥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차 놓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좀 놓는다던가
일단 대도시 들어가면은 가드가 있는 주차장에 세웠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차고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루프탑을 올리면 2m 15예요. 이제 요즘에 스타렉스에 예를 들어 위에 캐리어나 뭐 군용박스 올리면 2m 30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2m가 넘는 순간 실내 차고, 그러니까 건물 주차 빌딩에 있는 건물에는 못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낮으면 1m 80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차고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외 주차장이 있는, 안전한 실외 주차장이 있는 곳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잘 없어요. 특히나 대도시는 더하고, 대도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좀 저렴한 방에서 자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좀 비싼, 저희 예상보다 조금 가격이 있는 호텔이나 그런 데 갔었던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다들 근데 이제 나가려고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거죠? 부럽네요. 갔다 오긴 했지만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하면 당연히 무슨 대답을 할지 이제 저는 나한테 혹시 다음 여행 계획 있어요? 다음날 오죠. 저도 2016년 7월에 들어와가지고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출국한 적이 없어요. 저 그전에는 1년에 몇 번씩 외국을 나갔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집에 있는 게 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게 좀 모순적이긴 한데 그런 상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평생 갈 거 저희는 다 갔다 오고 왔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많이 가봤죠. 아프리카는 가려고, 저희는 원래 모로코는 갔다 오려고 했어요. 상징적으로 아프리카를 갔다 하려고 했는데 스페인에서 모로코 가는 걸 알아보다가 그 말씀하셨던 또 유럽의 국경을 또 넘어야 돼? 보험을 또 사야 돼? 영어도 안 통해? 난 프로 못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럼 모로코 갈 바에 포르투갈 가서 더 쉬자. 거기서 일주일 팍 쉬고 도망왔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게 되면 저런 관점이 생기거든요. 어느 순간에. 지금 여기 앉아서는 굉장히 자세한 계획을 막 짜고 계시겠지만 나가게 되면 관점이 약간 바뀌는 게 있어요. 나가기 전에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게 되기 힘든데 나가게 되면 물론 이게 부인이 옆에서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모로코로 가자 했으면 갔을 거예요. 차라리 제가 충동질이죠. 여기 가지 말자. 더 이상 고생은 하지 말자. 옆에서 누가 충동질을 하게 되면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게 같이 고생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조금씩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맞아요. 딱 모든 걸 다, 저희가 여행 가기 전에 그 랜드 크루징 어드벤처라고 네덜란드 애들인데 2003년부터 차 타고 여행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2016년에 한국에 온다 그래서 제가 걔네 초청해서 저희 집에서 한 2달 있었어요. 걔네들이. 걔네가 한국 여행하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네가 해준 얘기가 어차피 너는 걔네가 너무 집에서 안 나가더라고요. 야 좀 나가라 이렇게만 있지 말고 그랬더니 어차피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모든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 하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된다.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걱정도 하지 말고 뭐 차 고장 나면 다 고쳐줄 거고 그냥 드릴 하나만 들고 드릴이랑 스패너 드라이브 하나만 들고 가라. 그러면 대부분 다 고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못 고치면 네가 무슨 수를 써도 못 고친다. 딱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어차피 모든 건 다 할 수 없으니까 정말 끌릴 때 가고 싶은 데 가고 쉬고 싶은 데서 쉬고 그랬던 것 같아요. 희한한 게 여행을 한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걔네도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 원래 이제 여행 살아서 있는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를 다 본다고 목표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1년을 돌아도 책도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그걸 다 볼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어차피 다 볼 수 없는 거 뭐 시간 나는 대로 보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목표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런 날이 오는 거고 뭐 증거 없어요? 전혀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 일식 보러 가셨는데 그날 날 흐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보는 거죠. 거기다 일정을 싹 다 맞추셨는데 그냥 A 하고 오는 거예요. 네, 2009년에 개기식을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갔는데 그때 비가 엄청 왔어요. 살면서 그렇게 비 많이 거 처음 봤어요. 당장 개기식을 봐야 되는데 비는 엄청 오고 거기에 또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막 다 왔거든요. 이태리, 프랑스, 미국 다 왔는데 다 그냥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 비가 오는구나.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계속 일기예보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돼요. 미국이 좋은 이유가 미국 애리조나나 텍사스 뭐 이런 쪽은 맑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사막이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봐서 아 내가 있는 곳에서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튀어야죠. 그쪽으로 가야죠. 결단을 내려서 12시간 전에 출발을 하던가. 마침 저희가 있었을 때는 한 달 전부터 예보가 계속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딱 좋게 캠핑장도 한 3개월 정도 전에 예약을 해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 개기식이 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요 정도 땅 그어놓고 1시간에 10불 이렇게 받았대요. 자기 앞마당에다가. 근데 저희는 미리 예약을 하고 저희가 지낸다는 그 천문대 주인분들이랑 저희 친구들도 미국으로 날아갔거든요. 같이 개기식 보고 저희가 그것까지 다 예약해서 같이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흐리면 못 봅니다. 구름 끼면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 않는 한 네, 계속 일기예보를 봐야죠. 그거 차이는 일식이가 그 일식이에요. 네, 일식. 좀 촌스러워야 좋다 그래서. 차량이 사륜구동 차량으로 보이는데 네. 사륜구동 많이 썼나요? 사륜이 그걸 어떻게 사는지 상시는 아니고요. 네, 돌리면 사륜. 상시는 그 풀타임은 아니고 레버를 돌리면 사륜은 뭐 모터가 달려 있어서 뭐 기어를 붙였다 뺐다 하는 건데 꽤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에두아르 나바로아라는 그 해발 평균 고도 4,000인데인데 여기는 보면 아시겠지만 길이 없어요. 구글에도 길도 안 나오고 저기 가이드 차량들이 가는 바퀴 자국만 있어요.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빠지면 사륜 넣고 나와야 되고 그런 거죠. 사륜 넣고 못 나오면 이제 차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노르웨이에서 보셨던 그 견인하는 장면 그런 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없으면 험한데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약간 고생하시는데 네, 굳이 저는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사륜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없으면 그렇다고 아주 불편하지도 않을 거.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돈이 부족하면 뭐랄까 스테이크 먹을 거 떡볶이 먹으면 되니까 사륜 없으면 모래사장 안 가고 아스팔트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상황에 맞게끔 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 카운티 버스 개조에 가신 분이 발칸 고수 바로 옆까지 가셨다가 가면 당연히 모래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운티 버스는 그냥 구인구동이잖아요.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그래도 나왔어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밀고 끌고 가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은 좋은데 없으면은 못 가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되게 그런 게 되게 사람들이 안 도와줄 것 같잖아요. 제가 불러도 안 올 것 같잖아요. 근데 딱 본네트만 열고 그냥 쉬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 와서 너 무슨 일 있어? 도와줄 일 없어? 라고 하고 진짜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있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잘 도와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창피해 하잖아요. 누구한테 도움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지 않아서 다들 되게 도와주려고 하고 도움을 받을 때 고마워 한마디만 해주면 너무 좋아요. 뭐 질문 없어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이런 거 하시기가 되게 빡빡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비앤비를 딱 빌려가지고 며칠 좀 쉬었다가 좀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계획을 또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뭐 일주 단위, 그러니까 예전에 김군님은 뭐 일주 단위로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하루 다니는 거 그런 게 되게 궁금한 거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일정 맞추기가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는 가진 게 시간이 제일 많았으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만나기도 하고, 아까 남미 3개월 같이 다녔던 오토바이 타는 부부들도 저희가 또 뒤따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기 오실 때까지 우리가 놀고 있을게요 해서 어디 한 군데서 일주일 있다가 중간에 만난 거거든요. 그런 거야 뭐 조금씩 조율이 되는 거고, 블로그는 쓰다가 제 블로그는 지금 니카라과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니카라과야. 두분 따로인가요? 아니 같이 하는데 각자 써요. 블로그를 각자 써요. 왜냐하면 둘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일 삼아. 우주소녀 우주소녀 블로그를 같은 누가 쓰는 블로그에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꼭지에다가 우주소녀, 우주소년이라고 써놔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진짜 열심히 썼었어요. 근데 제가 글재주가 많지 않아서 한 번 쓰려면 거의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노트북이 고장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한정이 없더라고요.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터넷이 느리면 또 열심히 올리다가 다 날아가고 그런 거고. 그래서 되게 메모장에 다 써놓고 이제 올릴 때는 다 긁어서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계획은 저도 저 김군님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이 거의 하루 살이에요. 가서 어디 도착하면 다음은 어디 갈지 생각해보고, 뭐 도착해서 집주인한테 야 근처에 좋은 데 뭐 있니? 라고 물어봐서 좋은 데를 갔던 경우도 많았었고, 길게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길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우루과이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날짜가 예를 들어 5월 1일이다. 그럼 어떻게든 5월 1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스케줄을 맞추는데 내일 어디 가고 뭐 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 그때그때 대처했던 것 같아요. 크게 뭐 하루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일주일짜리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하나 놓치는 게 되게 아까웠어요. 저희가 모르고 지나치는 어떤 동네가 예쁘다는 걸 알면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그런 동네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크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놓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여행에서. 파리에서 펠타를 못 보면 아쉽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안 봐도. 다 보려고 하면 진짜 한정이 없어요. 감흥도 떨어질 거고 어느 순간인가 딱 여행을 하다 보면은 루트가 대충 잡혀지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어디 가야지가 그냥 눈에 보여요. 아 여기는 내가 가고 싶다. 여기는 내가 안 가고 싶다. 그리고 자동차로 하면 조금 더 제한적인 게 오늘은 상파울로 갔다가 내일은 아르헨티나 수도 어디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야지 이런 거 사실 안 되거든요.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특히 도로 안 좋은 중남미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300km 정도로 잡았어요. 그대로 한 6, 7시간이 걸리니까. 또 해가 지면 위험하고, 해지면 위험하다는 게 뭐 강도가 나와서 위험한 게 아니고요. 거리에 있는 동물, 그리고 돌이나 이런 장애물들, 그 구덩이들 이런 거 때문에 위험한 거지, 강도 이런 건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본 적이 없대요. 10년 전에 한번 강도가 있었던 게 10년 동안 얘기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멕시코 가면 버스에 강도가 있다더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갈 수 있는 양이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주변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여행이랑은 좀 근본적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 테이블에서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파나마 문화 차가 못 본다.
네, 그거를 보통 다리엠 계획이라고 하는데 파나마의 명목상, 그 파나마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명목상 거기에 길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저기 반군들이 있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반군이 있었다고 하는데 밀림에서 그래서 도로를 못 냈는데 지금 하는 얘기로는 그 육로가 없으면 배로 옮겨야 될 거잖아요. 그쪽 애들이 정치권에 돈을 내기 때문에 해상 운송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로를 안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행 다니시면서 자동차 보호 없이 여행한 적 없어요? 의도치 않게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데 보험을 안 들었네? 어떤 나라가 볼리비아 정도였고 그때 한번 제가 써서 올렸었는데 들 수 있으면 대부분 들었어요. 특히 그 자동차 보험이 의무인 나라는 국경에서 대부분 팔아요. 안 팔았던 나라가 유일하게 러시아. 얘네는 자동차 보험이 의무인데 팔지도 않고 물어보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세르비아나 뭐 이런 그 발칸반도 가면은 보험 국경에 안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없다고 해서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한 거죠. 가능하면 어쨌든 다른 나라 여행하는 입장에서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말자 싶어서 가능하면 보험이 그 의무인 나라에는 무조건 들려고 하거든요. 다니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만 해도 유럽에 들어가면서 그린카드를 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바이크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문화가 좀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안 살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못 사서 지금 나요. 사실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유럽을 거의 6개월, 9개월 가까이 돌아다녔는데 그린카드를 보여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죠. 한 번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국경에서는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국경에서도 한 세르비아 넘어갈 때 아니 들어올 때 보여달라고 하시고 쉥겐으로 들어올 때 다시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쉥겐으로 들어온 적이 있나? 그리스 때도 안 보여줬어요. 벨기에에서는 안 했어. 벨기에에서도 그린카드 없었는데 차 빠졌어. 내가 그래서 그린카드를 차를 우루과이에서 유럽으로 보내고 당연히 차를 찾으려면 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나라 벨기에 교통국에도 메일을 보내고 어디도 메일을 보내고 했는데 너 차 플레이트 있어? 네 차야? 그럼 그냥 다녀. 끝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다른 나라 번호판을 달고 오면 그린카드가 있어야 되는 게 법인데도 그 나라 애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올 때 그때 이제 국경에서 그린카드가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 기간 못 꼈어요. 한 1시간 정도 못 꼈는데 그 국경 경찰이 나중에는 이쪽으로 오지 말라. 다른 데로 나가. 그냥 보내준다. 그래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기 크로아티아에서 크로아티아 위에 나가고 슬로베니아 들어갈 때 그게 다시 쉥겐 보더를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다시 그 그린카드 문제가 한번 제기가 됐죠. 그때는 제가 샀던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린카드를 쉥겐 보더를 넘어갈 때는 그린카드를 체크를 다 합니다. 그 벨기에 쪽은 이게 잘 사는 나라 쪽에서는 그런 걸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안 보고 영국에서도 안 봐요.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도 안 보고 아마 벨기에 쪽에도 안 볼 것 같은데 발칸반도 쪽에서 쉥겐 보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다 체크를 해요. 이게 뭐 라트비아 뭐 이런 국경 다 못 사는 나라예요. 동북권에서 크로싱을 하면 다 체크가 돼요. 그때는 아마 문제가 물론 저처럼 그 핀란드에서 그 크로싱 할 때는 그게 아무 제재가 없었는데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체크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외국에 나가면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유럽에 들어가서 다 국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쉥겐보드 들어가면 국경이 없습니다. 그럼 쉥겐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지 않겠죠. 하여튼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여튼 오늘
다시 원주로 돌아가시나요? 저 그때 고민 중이에요. 그 직장. 아니 지금은 안 됐어요. 오늘요? 아니. 네, 처가가 쌍문동이라서 와우 쌍문동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너무 멀어요. 먼 거리를 오셔서 먼 거리로 오시는 10만 킬로 다니셨는데 그게 멀어요? 네? 예, 사람이 이게 시베리아를 만 킬로를 달렸으면서 제 집이 대구거든요.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다. 300킬로 어떻게 가냐. 좀 그렇게. 경대 옆에 비산동, 서구 비산동, 경대 북부 상민동 있잖아요. 그죠? 북부정장 밑에 팔달시장 만평시장 사이에 사람이 오면 바로 적응을 하더라고요. 300km 운전을 못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쉬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저는 한번 초상 때문에 문상 때문에 서울에서 창원을 하룻밤 사이 그냥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오면 한 그것도 800km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는 쌍문에 와이프는 지금 직장 때문에 처가에 있고요. 저는 지금 또 주말로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어디에 직장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에 구하면 주말 서울에 있으면 살아야 되죠. 전대 취지가 싫으면 아유 돈이 돼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거리로 오셔서 보내주셔서 기념품도 아, 나중에 기념품을 만들어 보내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교장 선생님이 원래 이 시설의 주민이시고 근처로 교장 선생님이세요? 네,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얘기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굉장히 좋고 저도 여행을 상당히 좋아해서 방학마다 애벌레처럼 찔끔찔끔 다녔는데 지금은 교장실이라고 하는 좁은 고치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고치에서 해방될 날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저도 나비가 될지 나방이 될지 모르겠지만 날개 달려서 세상을 펄펄 날아가려고 하는 그 기대에서 이 강으로 여행 매니아님들 초대를 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기대를 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좋은 일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멋진 여행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된 건 다 끝났습니다. 각자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